자,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시의 화자에서 이 화자는 이 태도를 우리는 읽어줘야 되는데 그 태도는 그냥 생기진 않아요. 우리가 오늘 처음 본 사람도 있을 텐데 정서에서 유발이 되죠. 지난주까지 우리 정서까지 얘기를 했었지. 그래서 여러 가지 정서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 이거 클래스룸 올라가면 수업 다 녹화되어 있으니까 그거 한번 꼭 보세요. 기억 안 나는 사람들은. 언제 사라지나요? 응? 언제 사라진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어떤 게? 그 영상 한 달. 그러니까 이제 앞부분 수업이 필요하신 부분들은요, 항상 들어가서 클래스룸 들어가서 영상 꼭 보시도록 하고요. 이 정서에 따라서 태도가 유발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시의 주제를 얘기할 때도 기억나니? 뭐라고 정의를 했어? 시의 주제. 시의 주제라는 거는 계속 우리가 쓸 거예요. 어떤 상황과 배경 속에서 느껴지는, 상황과 배경 속에서 느껴지는, 선생님 이거 저 이제 안 써도 알 것 같아요. 그러면은 바로바로 툭툭툭툭 튀어나와야 돼. 정서와 태도를 우리는 찾아주면 된다. 그 상황과 배경 속에서 이 정서와 태도가 유발되겠지? 발생을 하겠지? 근데 가끔 이 태도를 왜 따로 처리를 하냐면요, 정서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요. 정서 표현 없이도 지금 어떤 자세, 어떤 행동을 하느냐, 그렇게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자세, 행동. 그럴 때는 정서 빼고 얘기하면 돼요. 알겠지? 여러분들 딱 요 상황을 주제로 얘기해볼까? 학원에서 상황 배경이지? 공부하고 있어요. 그게 주제야. 그치? 지금 이 시간의 주제는 학원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단어들은 이제 개념어에서 우리가 이제 처리를 좀 할 건데요. 그 처리에 대한 내용들은 하나씩 밑에 가서 좀 자세하게 볼 거고요. 요 태도에서 중요한 거, 마음가짐, 자세, 대응 방식 이런 것들 다 태도라고 얘기합니다. 마음가짐, 이 사람 마음가짐 이렇게 먹었구나. 자세가 이런 자세구나. 그렇게 대응하고 있구나. 라는 거. 자, 요 태도는요, 또 어조를 통해서 나오는데, 요 어조는 다음 주에 할 거예요. 그래서 어조는 요 다음 챕터에 있거든요. 거기는 여러분들 예습해 오셔야 돼요. 그리고 이 어조랑 분위기를 연결지어서 같이 빨리 할 거라서. 자, 그러면 밑에 가서 우리가 이 이육사의 광야라는 시를 잠깐만 물어봅시다. 요거 혹시 본 적 있는 사람? 광야라는 시 저 알고 있어요? 없네. 그럼 시의 주제를 한번 우리 정리해 볼까? 자, 여러분들 주제를 한번 찾아봅시다. 물론 여기서 태도도 중요하지만 주제를 한번 써봅시다. 어떤 상황 속에서 화자가 어디에 있는지가 상황이지? 눈 내리고. 그러네. 화자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눈 내리는 곳에 있나 봐요. 그리고 어떻게 있대? 매화 연기는 홀로 아득하대. 혼자 있나 보다. 그 상황이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은 뭐 하겠대요? 노래에 씨를 뿌려서 노래를 부르게 할 거야. 뭐뭐 할 거야. 씨 뿌려서 노래 부르게 할 거야. 이게 태도네. 씨 뿌리고 노래 부르게 할 거야. 선생님 무슨 주제가 이래요? 이걸 이제 우리는 해석을 해야지, 얘들아. 그런데 이 눈 내리는 상황을 뭐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 얘들아, 눈이 내린다. 행복해. 이런 눈이 지금 여기서 느껴지는 거? 아니지. 눈 내리니까 뭔가 춥고 이런 느낌이겠지? 그럼 그런 상황을 우리는 문학에서 부정적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부정적 상황인데, 자, 거기에 눈이 내리는 아주 추운 겨울에 씨를 뿌린다 생각해봐. 잘 자랄까? 아니야. 근데 왜 뿌려? 맞아요. 그렇지. 그래도 희망을 이어갈 거야. 이거 희망이네. 희망을 놓지 않을 거야. 그리고 뭐뭐 하게 할 거야 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의지도 보이지? 뭐뭐 하겠어? 뭐뭐 하리라. 자, 이게 먼저예요. 이렇게 먼저 읽는 거. 이 사람은 지금 좀 상황은 안 좋지만 그래도 희망을 잃지 않았군. 혹은 의지를 보이고 있군. 자, 이게 첫 번째 이제 이런 내용인데, 자, 여기서 이제 기가 막히게 제가 시대적 내용을 한번 넣을게요. 이육사라는 이 사람은요, 264번을
이름으로 쓴 사람이에요. 수감번호예요. 수감번호. 감옥에 수감되었을 때 자신의 그 수감번호가 264번이었거든요. 언제? 일제강점기 때. 그럼 일제강점기 때 왜 수감되었을까? 뭐 하다가? 독립운동하다가. 그럼 자, 부정적 상황은 이제 또 뭘로 익혀? 일제강점기네. 자, 그러면은 희망의 노래를 부르게 할 거야. 이 희망은 뭘로 보이는 거야? 독립이네, 광복이네, 독립의지를 보이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도 더 좋은 해석이라고 여러분들은 느꼈을 거예요. 왜냐하면 뭘 넣어서 해석했으니까, 더 자세한 내용을 해석했으니까. 그러나 우리한테 필요한 독해라는 건 뭐냐면은, 얘들아, 이 내용이 없어도 지금 이 상황을 우린 읽어줬느냐는 얘기야. 읽을 수 있겠니? 아,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의지 보이고 있구나.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해야 될 게 이거예요. 일제강점기에서 뿅 넣어갖고 여러분들이 해석하는 거. 이거 선우가 바뀌어요. 여러분들 공부하다 보면. 왜? 자, 밑줄 쳐. 지금은 눈 내려. 일제강점기 밑에 쓴단 말이야. 일제강점기 이렇게 막 쓰고 학교에서. 광야에서 노래 씨를 뿌려라. 자, 의지, 극복 의지의 다짐. 조국의 독립. 이 노래의 씨는 조국의 광복이겠지? 아니야. 그렇게 외우는 게 아니야. 첫 번째는 어떤 상황인지 먼저 내용부터 읽어주고, 거기에 이제 의미를 막 투영해서 의미를 넣어서 함축시켜서 읽는 게 두 번째예요. 근데 우리는 좀 선우가 반대되지 않았니? 여러분들 시 공부할 때 막 먼저부터 막 어떤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지부터 막 밑줄 치고 외웠을 거란 말이에요. 그 행동 패턴을 조금만 우리 바꿉시다. 알겠죠? 시를 우리가 그렇게 외워버리면은 시가 공부가 안 돼요. 왜? 암기가 돼버리지. 자, 밑에 가서 동경이라는 말을 그러면 처리 한번 해볼까? 여러분들 동경하는 대상 있어요? 부모님? 또 동경? 선생님, 동경은 저기 일본에 있는 도시 아닌가요? 아니야. 그 의미가 아니겠지? 그다음에 동경이라는 거는 어떻게 우리가 처리해야 되냐면은, 여러분들 이제 어린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동경하는 대상 있어? 라고 하면은 그 동경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아이브요. 응? 방탄소년단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럼 무슨 말이니? 우상이기도 해. 그치? 내가 바라는 거, 위시하는 거. 아, 저 사람만 있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이런 말이 동경이에요. 저 같은 경우도 동경의 대상들이 있었어요. 박찬호, 뭐 김병현, 아는지 모르겠지만 옛날 야구 선수들, 나 야구가 한이라고도 얘기했잖아. 그 사람들이 동경의 대상이었거든. 아, 저 사람처럼 됐으면 좋겠어. 근데 우리가 동경이란 말을 사전적 의미로 보면요, 간절히 그리워해요. 그것만을 생각해요. 근데 이게 아니야. 이거는 사전적 의미고, 문학에서는 어떻게 처리할 거냐면, 겪어보지 못한 대상을 우러르고 있어요. 아, 겪어보지 못한 대상에 대한 그리움, 간절함. 다른 사람이나 그 세계가 부러워. 그게 너무 부러워. 그 세계와 같은 상태가 되고 싶어. 그럼 자, 적어도 뭐가 아니어야 되냐면은 이 부분이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거리가, 이거 아니란 얘기예요. 이거 아님. 그럼 뭐가 아니냐면 과거 내용이 아니라는 거야. 경험해보지 않았다라는 얘기야. 부모님을 동경한다 말이 될 수 있어. 왜? 난 아직 부모님이 안 돼봤으니까. 그치?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저런 사람처럼 되고 싶어. 그냥 과거가 그리워 이러면 안 돼. 그거는 회상이에요. 회고예요. 그치? 과거를 우리가 이야기하게 되면요, 이거는 그립다, 과거를 그리워한다, 회상, 회고라고 얘기를 해요. 회상, 회고. 조금 어렵지, 말이? 이때 회는 우리 돌아가다, 돌이키다, 돌다라는 말이에요. 회전하다의 그 회자, 돌이키다. 상자는요, 생각, 고자도 생각. 돌이켜서 과거를 회상하는 거. 돌이켜서 과거를 회고하는 거. 과거에 대한 생각을 우리는 회고, 회상이라고 하고요. 동경의 이 그리움과는 좀 다르죠. 그럼 밑에 신석정 시인의 그 먼 나라를 아십니까? 아십니까? 우리 표준어에서는 아십니까겠지? 자, 그러면 시간 잠깐 드릴 테니까 무슨 시인지 한번 여러분들 느껴보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정서도 한번 찾아보세요.
태도, 정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앞에서 우리 해야 되는 거 화자도 찾아야 되고 화자 대비되는 청자도 나오면 청자도 찾아보시는 거 찾아지니? 네. 화자 누구? 자기 자신. 나. 그치? 나. 청자 누구? 어머니. 그럼 나가 어머니한테 대화하는 대화체. 대화체는 나중에 이제 어조에서 한 번 더 할 거예요. 그럼 먼 나라라고 하는 이 대상, 시적 대상, 어머니 먼 나라 아세요? 그 먼 나라는 근데 어떤 느낌이었니? 원하는 색이요. 원하는 세상이야? 어떤 단어에서 동그라미 쳐볼까? 어떤 단어에서 그런 느낌 들었어? 아무도 하지 않으시는. 응? 조금 더. 얘들아 고요한 호술에 평온하지 좀. 또 열매도 붉게 맺혀 있고 마음 놓고 뛰어다니고 양지 밖 과수원에 꿀벌이 잉잉거리면서 새빨간 능금을 똑 따면서 우리 근데 어려운 거 능금은 뭐냐 이거? 과일? 어떤 과일? 이거 우리 과일 새빨간 과일이래. 행복? 사과예요. 잘하네. 자, 저 중요한 게 있다. 우리 이런 태도 찾기 전에 선생님 능금이라는 단어를 모르겠어요. 어휘 부족. 이게 어휘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이유, 현실적인 이유를 얘기할게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현대시라고 배우는 현대시는 지금 우리의 나우가 아니라 최대 100년 전 시도 배워요. 그러니까 그때 시랑 지금이랑 우리가 어휘가 좀 다르지. 사람들이 쓰는 말투가 좀 다르지. 그래서 우리가 말투가 공감이 안 되고 사용을 되는 어휘가 좀 다른 경우들이 많아요. 물론 이 능금이라는 거는 뭐 100% 사과는 아니지만 사과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많이 써요. 새빨간 열매들, 사과과에. 자,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은 꼭 처리해 주시고 무슨 펜으로? 형광펜으로. 모르는 단어들, 모르는 개념들, 처음 보는 단어들은 꼭 형광펜으로 체크해 놓은 다음에 나중에 복습할 때 이거 내가 몰랐지? 중요한 건 다른 색깔로 밑줄 치면서. 자, 그러면 이런 느낌이네. 어떤 느낌이 들어? 긍정의 느낌이 들어? 부정의 느낌이 들어? 긍정. 긍정의 느낌이 드네. 그럼 긍정의 느낌이 드는 이유들을 이렇게 밑줄 치면서 가는 거예요. 읽으면서. 그게 독해야 얘들아. 뭐 다른 거 없어. 얘가 좋니? 지금 느낌이 좋니? 안 좋니? 그걸 찾아주는 거잖아. 그럼 자, 그 나라에 가고 싶다라는 얘기겠지? 지금 나 그 나라에 있어요 어머니 이게 아니라 어머니 그 나라 아세요? 거기 가고 싶지 않으세요? 그 나라에 대한 먼 나라에 대한 동경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그런 먼 나라를 우리는 이상적 세계라고 얘기합니다. 이상적이라고 얘기했네요. 얘들아 이상이라는 건 무슨 말이야? 내가 응? 상상하는. 응? 내가 원하고 상상하는. 그렇지. 바라는 거 위시. 바라는 대상이지. 이상 속에만 있다.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현실과는 좀 다른 말. 넘어갑시다. 예찬적 태도. 자, 요 예찬이라는 단어는 어떤 말로 또 비슷하냐면요. 찬송, 찬양. 더 쉬운 말로 칭찬. 그 찬자예요. 이해되지? 예자는 뭐냐면은 우리 예리하다라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날카롭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높게 칭찬해 주는 거. 크게 칭찬해 주는 거. 그걸 예찬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훌륭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 우러러 찬양한다, 그런 태도 예찬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상에 대해서 시를 예찬하고 있다, 어떤 대상을 예찬하고 있다라고 해도 되고요. 어떤 점을 찬양하고 있다라고 해도 예찬하고 있구나. 똑같이 우린 처리가 되어야 돼요. 하나 더 모르는 단어 엄동설한 무슨 말이니? 이거 한자네. 네, 맞아요. 요렇게 두 자씩 잘라서 처리하자. 엄자가 엄청이란 말이야. 그래, 동자는 춘하추동. 무슨 말이니? 춘하추동. 그죠. 엄청난 겨울이야. 엄청난 겨울에 눈설, 한 춥다, 차갑다. 그러면 엄청난 겨울에 뭐가 와요? 눈과 한기. 눈이 와요. 차가운 눈이 와요.
엄청난 겨울 속에서 차가운 눈이 온다. 즉 다른 말로 춥다. 매우 춥다. 우리 지금 엄동설안을 지나왔지? 겁나 추웠지? 그러니까 영하 10몇 도 이하로 떨어지는 거는 거의 뭐 근래에 없었던 계절인 것 같아요. 자, 그럼 밑에 요 오우가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고요. 여기서 무엇을 예찬하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자, 오우는요 5개. 우는요 우정할 때, 친구할 때 친구. 가는 노래겠네. 아, 5명의 친구를 얘기하려나 보다. 밑에 요 시들이 나올 때는요, 제가 이제 뭐 모든 전문 처음부터 끝까지 실린 시들도 있고 일부가 잘려서 나온 시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제가 뭐 따로 언급을 안 하는 시들은 일단 여러분들 1학년 과정에서는 안 나오니까 얘기하는 건데, 가끔 이렇게 언급이 하거나 이렇게 한 번 더 찾아보자라는 거는요 나오는 시들이에요.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밑에 어느 부분을 예찬하고 있니? 좋고도 그칠 데 없어. 그거는 뭐밖에 없어? 물. 아, 물뿐인가 봐. 물밖에 없어. 이런 느낌이지. 그럼 예찬하는 거 맞지? 야, 얘밖에 없어. 대답 잘하는 거는 민기밖에 없어. 민기 예찬하고 있네. 그런 느낌이야. 그럼 자, 좋고도 그치지 않는 거는 물뿐이래. 근데 어떤 식으로 해서 얘를 이렇게 칭찬하게 되는 그 과정을 한번 보자. 구름은 좋아. 구름 좋은 거 맞아. 그런데 먹구름이래. 검기를 자주 한대. 구름은 좋지만 얘가 검어질 때도 있대요. 바람 소리는 말 때, 바람 소리 계속 불 때, 근데 그칠 적이 많대. 끊어질 때가 많대. 바람 계속 불지는 않잖아. 그러다 보니까 얘는 좋기도 하고 그치지도 않아. 그건 물밖에 없어. 물은 계속 흘러나가죠. 그래서 칭찬하고 있네요. 그럼 자, 여기서 5개의 친구는 이 5개 중에 하나는 누구였어? 물이었네. 그치? 그럼 물 외에 사람을 칭찬하는 거였을까? 아닐 거예요. 자연을 칭찬하는 걸 거예요. 그래서 자연을 칭찬하는 이 5가지의 연시조예요. 가끔 많이 나와요. 가끔 많이? 모순이네. 가끔 많이 나와요. 자, 밑으로 갑시다. 자, 의지를 보여준대요. 굳게 다짐. 이겨내겠다. 이거 중요한 말이고. 그럼 이 의지적 태도는 여러분들 모르진 않을 건데, 이게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밑에 써놓읍시다. 미래 시제 선어말 어미. 용언의 어간어미 기억나지? 거기서 선어말 어미에서는요 시제를 표현하게 주기도 하는데 미래를 나타내 주기도 해요. 우리 나온 김에 그려볼까? 선생님 문법 수업 아닌데요. 그래도 그립시다. 어간 어미 선어말 어미 어말 어미 종결 어미 연결 어미 그렇지. 전성 어미 또 나뉘어 명사형 전성 어미 부사형 전성 어미 형용사형 관형사형 전성 어미 형용사적 용법이겠지. 투부정사에. 왜? 부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명사적 용법. 대응되지? 이렇게 얘기해준 사람이 어딨냐? 영어까지 끌고 와서. 자, 근데 이 선어말 어미의 기능은요. 시제 표현, 높임 표현. 이런 얘기 왜 하냐면요. 1학년 과정에서 나와서 그래요. 그러니까 꼭 알고 넘어가야 돼, 이거는. 문학이 아니더라도, 문법인데도. 문학 시간이지만. 용언의 구조. 자, 요거는 그래서 지금 다 못 쓰겠으면은 보고 쓰지 마시고요. 꼭 공부하면서 써보세요. 알겠지? 제목은 용언의 구조니까 계속 쓰는 연습하셔야 돼요. 자, 안 보여줌.
못 썼으면은 안 나오면 쭉쭉쭉쭉 안 나오면은 집에 와서 꼭 복습하면서. 자, 의지적 태도는 그럼 미래 시제 선언 어미가 많이 나와요. 어떤 걸로? 뭐뭐 하리라, 뭐뭐 하겠다라는 이런 선언 어미들이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의지를 표현하거든요. 이 미래에는요, 의지를 표현하는 그런 기능도 해요. 공부 열심히 해서 국어는 1등급을 나오겠어? 나오리라. 1등급을 받겠다. 그럼 2등급이라도 받겠지. 자, 밑에 바위가 되리라 이렇게 얘기했네. 그치? 요런 되리라라는 선어만 어미를 통해서 아, 나 바위 되겠어. 바위 될 거야. 바위처럼 살 거야. 그럼 이 바위는 뭔가 지향하는 대상이 되겠지? 그럼 지향하는 대상으로서 긍정의 대상이 될 거고, 그래서 이 바위를 바위처럼 될 거야 라고 하는 의지를 나타낼 거예요. 근데 그 의지는 앞에 상황을 한번 볼까? 두 쪽으로 깨트려져도 나는 꿈쩍하지 않고 소리하지 않는 바위가 될 거야 라는 의지 표현. 뭔가 나는 두 쪽으로 딱 갈라져도 바위가 될 거야. 꿈쩍하지 않을 거야. 소리도 안 낼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어떤 화자의 의지를 바위에 투영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구나 라는 것만 읽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밑에 가서 낙관 한번 봅시다. 낙관이란 단어 어떻게 처리가 되어 있나? 낙은 즐겁다. 관은요, 바라보다. 어떻게 바라보는 거예요? 즐겁게,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거죠. 자, 비슷한 단어가 낙천적. 그럼 낙천적도 우리 해석해볼까? 낙, 즐겁다. 천. 요 천은요, 천성이라는 단어예요. 천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태어날 때 타고난 성질. 하늘이 부여한 나의 타고난 성질. 아, 저 사람은 뭘 해도 되게 즐거운 것 같네. 원래부터 저런가? 원래부터 즐거운가 봐. 천성이 즐거운가 봐. 낙천적인가 봐. 그런 사람 있지? 뭐 주변에 보면 있니? 근데 나는 또 이거는 문학에서는 그렇게 표현하지만 인생을 놓고 봤을 때 아, 저 사람이 되게 즐겁잖아. 그러면은 반대를 보면은요, 저 사람은 되게 외로움을 알기 때문에 또는 슬픔을 알기 때문에 저렇게 즐거운 것 같기도 해. 인생에서는 되게 즐거운 사람을 보잖아요. 한편으로는 되게 안타까움도 있지 않았을까? 슬픔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물론 나중에 성인이 돼서. 여러분들 때는 그런 건 없을 것 같고. 자, 그래서 낙관, 낙천이라는 거는요, 힘들고 어렵더라도 희망을 잃지 않으려고 한대요. 그럼 밑에 이성부의 봄이라는 이 봄을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볼까? 낙관하고 있니? 왜? 온다라고 했으니까. 너는 온다라고 얘기했고, 너는 온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어떤 상황 속에서 오는지 한번 볼까? 기다리지 않아도 너는 올 거고요. 잃었을 때도 올 거고요. 썩은 물웅덩이 같은 데 있을 때도 너는 올 거야. 나자빠져 있다가 올 거야.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너는 올 거야, 올 거야, 올 거야 라고 이렇게 낙관하고 있네요. 선생님, 이게 오는 게 싫은 거 아닌가요? 시험 같은 거 온다는 건 되게 싫은 거 아니에요? 그래도 기다리는 대상에 대해서, 바라는 대상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니까 낙관이구나 라고 처리해 주시고요. 넘어가서. 그럼 요 관자인데, 같은 관자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관자는요,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이 달자가 처리가 돼야 되는데, 이 달은요, 통달하다의 느낌이야. 좀 어렵지? 통달하다라는 거는요, 어떤 경지에 오르다. 이런 느낌인데, 꼭 높은 수준에 올라서 이것을 내가 경지에 올랐다, 통달했다라는 단어의 달관보다도 초월했다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초월했다. 혹은 다른 말로 달관이란 말은요, 연연하지 않는다. 연연하다라는 거는 얽매이다라는 말이지. 그래서 초월한 자세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달관이라는 게 좀 잘 처리해야 되는 게, 자, 두 가지예요.
어떤 만족함 때문에 그래서 달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꼭 만족 상황이 아니야. 되게 힘든 상황인데 그런데 달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꼭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들은 이 상황을 읽어주는 게 중요해요. 알겠지? 그럼 밑에 시를 한 번만 읽어볼까? 남으로 창을 내겠소. 어떤 상황인지 보자. 남쪽으로 창을 낼게요. 한참 밭이 한참가리 괭이로 파고요. 호미로는 김을 맨대요. 얘들아 김매다라는 단어 한번 처리하자. 김매다. 이거 무슨 말이니? 김매다. 김매 본 적 있는 사람? 네, 김으로 그렇게 매는 거. 씹는 거. 씹는 거? 조금 달라. 김으로 이렇게 매듭을 짓는가? 김은 바스락거리잖아. 이렇게 하면 부서지잖아. 김매다 뭘까? 이거 되게 쉬운 단어예요. 잡초뽑기. 다르지 좀 느낌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단어를 몰라서 뭔 말인지가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 그냥 잡초 뽑는데 뭐 하는 거야? 농사 짓네 뭐. 그치? 구임이 꼬인다 갈리 있겠소? 새의 노래는 이 새 노래는 뉴 아니고 짹짹짹짹짹 볼드 새의 노래는요 공은요 볼 아니에요. 공짜예요. 공짜로 들어요. 자연 속에 있으니까 새의 노래가 찍찍찍찍찍 이런 소리가 그냥 다 들리겠지. 강냉이가 이끌련 함께 자셔도 좋소. 자시다라는 건 주무시다 아닙니다. 자시다 먹다 드시다. 야 이것 좀 자셔봐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요. 자시다. 어휘가 생각보다 우리 모르는 단어들 많지 않니? 현대시라고 우리 배우고 있지만 그런 걸 느껴야 돼요. 지금 또 공부하면서 개념어도 단어 몰라서 틀린 경우가 되게 많다니까 이번에 보니까. 자, 아무튼 자 그렇게 하는데 왜 사냐고 물어보냐면 왜 사냐건 이런 거 왜 사냐고 나한테 물어본다면 그저 웃어요. 헤헤 뭐 만족스러워서 그냥 달관한 거지. 어떤 세속의 욕심 세상의 욕심이 아니라 그냥 농사 지으면서 저는 그냥 살게요 라는 이런 달관적 태도. 자 그래서 조금 다른 말로 탈속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탈속. 요 속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속세라는 단어예요. 맞죠? 속세.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 우리 세상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쵸? 근데 탈이라는 거는요. 탈 압박을 벗어나다 탈 벗어나다라는 거지. 벗어나다 탈. 탈출하다. 탈속이라는 단어 중요하고요. 달관이라는 단어도 중요합니다. 자, 지금 보면 여기에서 이 하나의 시는요. 달관이라고 해도 맞고요. 탈속이라고 해도 맞아요. 왜? 그렇게 해석하니까 그렇게 해석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그러네 이것도 연결되네 라고. 그래서 하나의 요 시는 꼭 하나의 태도 하나의 정서만 나온다 아니에요. 이렇게 바라보고 맞고 저렇게 바라봐도 맞으면 둘 다 맞는 거예요. 알겠지? 꼭 하나로만 해석하고 하나로만 외울 필요 없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어떤 사회의 예시로만 나왔을 뿐이지 다르게 얘기를 해도 그게 맞다면 그것도 맞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조화 합일로 넘어갑시다. 자, 여기는 이제 조화 합일 요거는 잠깐만 우리 쉬었다. 자, 2분만 쉬었다 할게요. 알겠지? 요 개념어 공부는 중간에 잠깐 한번 쉬었다 할게요. 잠시 휴식 2분만 휴식하고 바로 이어서 합시다. 우리 요 합일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로 잘 어울린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로 잘 어울리는 거는요. 어떤 갈등이 있었을 때 그래서 해소되고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질적 존재에 서로 다른 존재들이 어울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가 됩니다. 그런 태도예요. 그래서 즉 어떤 자연 속에서 갈등을 겪던 혹은 내가 하나가 자연과 하나가 되는 이런 느낌. 자연과 화자가 하나의 느낌, 하나의 대상으로서 하나의 주체로서 만나는 느낌도 있고요. 밑에 박두진의 해를 보면 자 사슴을 따라서 사슴 만나면 뭐 하겠대요? 사슴과 놀겠대요.
칙범을 따라서 칙범을 만나면 도망가나? 아니, 놀겠대요. 자, 이런 느낌이 뭐냐면 동물과 그래서 엄청 친해져요. 동물과 나의 관계가 친구의 관계가 많이 잡혀. 동물과 내가 친구가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나오는 그걸 우리가 조화 합일의 태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또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은 요 백구라는 단어인데, 백구가 강아지 이름이 아니라 흰 갈매기를 의미해요. 그래서 갈매기를 막 얘기하면서 갈매기야 막 죽으면서 막 나는 너의 친구야 놀라지 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시들도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동물과 친구가 자주 잘 돼요. 주로. 넘어가서. 자, 그런 태도 중에서 이제 자연과 더욱 친해지면 자연 친화적 태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연은 어떠한 기능이 있는지 이거는 개념적으로 알고 갈까? 삶의 지혜, 마음과 평화의 안정. 그래서 사람들이 자연으로 떠나요. 고민이 있으면. 그래서 자연 속에서의 삶의 만족감. 아우, 자연이 좋아. 자연 친화적 태도. 자, 요 태도가 곧 주제이기도 해요. 자연 친화적 주제. 그럼 넘어가서. 이거 뭐 별다른 내용 없으니까 넘어가서. 자, 송순의 요 시조거든요. 10년을 경영하여 라는 시조인데요. 한번 그대로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10년을 경영하여 10년 동안 계획해서 초가 3간을 지어냈대요. 초가집을 하나 이렇게 지었나봐. 그렇지. 방이 몇 칸짜리? 3칸짜리. 그 방에 하나는 누구 거? 나. 또 방 하나는 누구 거? 달. 달을 한 칸을 줬대. 또 청풍 맑은 바람에게도. 그럼 벌써부터 이상하지? 내 친구들은, 내 룸메이트들은 누구야? 자연물. 그럼 무슨 태도라고? 자연 친화적. 또 자연과 합일되는 태도. 자, 아직 안 끝났어. 강과 산이에요. 강산. 그럼 강과 산은 앞에는 뭐가 흘러야 돼? 강이 흘러야 돼. 보통 강은 이럴 때는 앞에 그려준 게 좋아. 막 뒤에 그려주면 배수진을 치다 이렇게 되거든. 물러설 곳이 없는 그런 느낌으로 읽히거든요. 뒤에는 이제 산. 그럼 이 사람 지금 어디 속에 살아요? 자연 속에 살아요. 그럼 이 시의 주제는? 자연 친화적. 그치? 아우, 자연 속에 살고 싶어. 끝. 이거 의고 교과서에 나와요. 자, 밑에 넘어가서 이제 윤동주에 쉽게 쓰여진 시입니다. 회의라는 단어부터 처리해보자. 자, 우리 여기 모여서 회의하자. 그 말이 아니겠지? 의심을, 회자는요, 품을 회자예요. 의심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이 궁금증이 아니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대상이나 상황에 대한 의심, 그리고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는 거, 그것을 회의라고 얘기를 해요. 아유, 내가 공부해봤자 되겠어? 이런 태도 안 좋아. 달관에도 안 좋아. 성적에 관해서 달관에도 안 좋아. 성적에 회의를 뽑는 것도 안 좋아. 그럼 밑에 한번 가볼까? 자, 어느 상황이 그러면 의심을 품는 거니? 의심을 품으니까 당연히 의문형 아닐까? 이건 의문형으로 의문문이 나오겠네. 어느 부분이냐? 침전하는 것일까? 얘들아, 침전이라는 단어 좀 어려울 테면 여러분들이 병률이 이렇게 보면은 병률에 뭐라고 써있니? 침전물이 있을 수도 있으니 흔들어 주세요. 그럼 그때 침전은 무슨 뜻? 가라앉는다야. 떠 있는 거 아니야? 떠 있다가 가라앉는 거야. 거 봐, 단어들이 처리가 안 돼. 침전물이 있을 수도 있으니, 가라앉는 물체가 있을 수도 있으니 흔들어 주세요.
그럼 자, 이 사람 왜 가라앉는다고 느꼈을까? 그걸 한번 읽어봅시다. 그게 독해니까. 그럼 이 시는 중요하다는 얘기 있네. 독해까지 하니까. 그치? 자,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립니다. 배경 언제야? 밤에 비 내리고 있어요. 자, 육첩방이란 거는 우리 다다미 방이거든요. 일본식 다다미 방이에요. 밑에 까는 장판, 일본식 장판, 지부를 엮어서 만든 거. 그럼 이 사람은 지금 어디? 일본에 있네. 시인이란 슬픈 천명이래요. 천명이라는 건 하늘이 부여한 운명, 직업. 그래서 시인이라는 직업. 아, 이 사람 시인이구나. 시를 적어볼까? 시 적고 있대요. 시 쓰네. 시 창작 중. 자,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풍긴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누가 보내준 거야 이거? 부모님이 보내줬겠지. 그리고 학비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은 일본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유학 중에 맞아요. 유학 중인가 봐요. 그러면서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가고 있어요. 유학 중이네. 공부하러 갔나 보네. 그런데 여기서부터 동무들은 하나둘 죄다 잃어버렸대. 무슨 말이야? 잃어버렸다가 무슨 말일까? 동무들이 잃어버렸다는 거는 동무들이 뭐 물건이야? 동무란 단어는 뭐니 얘들아? 어깨동무? 친구야 친구. 친구들을 잃어버렸대. 죽었다? 죽었다로 해석할래? 자, 그러니까 나는 무엇을 바라면서 홀로 가라앉는 것일까? 아, 갑자기 동무 친구들이 이런 부재라고 하자. 죽음은 너무 좀 부재하다라는 말도 어려운 거니까 없어. 친구들이 없어 지금. 그러니까 자신의 삶에 대해서 나는 왜 이렇게 혼자 가라앉는 느낌이지? 자, 이럴 때 우리는 회의라고 한다고요. 이런 느낌. 회의감, 회의적. 자, 인생은 살기가 어렵다고 사람들은 하는데 시도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걸 보니까 자, 여기서 정서 표현되네요. 어떤 정서가 드러나요? 부끄럽대요. 아우 부끄러워요. 아우 샤이해. 정서 나오네요. 그럼 정서는 부끄러움의 정서, 태도는 회의적 태도.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지. 이거 주제를 한번 써볼까? 주제는 어떻게 쓰라고요? 배경과 상황 속에서 느껴지는 정서 태도. 요약하면 더 좋지? 태도와 정서에서 태도가 먼저 나왔으니까 태도 먼저 써볼게요. 자, 어떤 상황 속이에요? 일본 유학 중에 시인이 일본 유학 중에 태도 먼저 나왔지? 자신을 회의적으로 보면서 정서는 이렇게 우리가 상황을 주제를 찾아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주제 찾는 거는 그냥 내용 그대로 읽어주면서 여러분들이 요약하고 파악하는 연습인 거예요. 지금 그게 독해거든. 어렵니? 괜찮아? 자, 그러면 또 이제 윤동주는 언제 시대 사람? 그럼 여기다 이제 일제강점기를 한번 투영해보자. 그럼 일제강점기 속에 이 사람은 일본에 유학 중이네. 친구들은 왜 부재할까? 그러면 이게 또 대비되겠네. 친구들은 독립운동 중인가 봐. 몰라 근데 독립운동 하니까 죄다 잃어버렸겠지. 근데 나는 지금 어떤 상황이야? 일본에서 인생을 살기 쉬운데 쉬기가 너무 쉬워. 그치? 너무 쉽게 사는 느낌이야. 그러니까 서로가 지금 대비되는 거죠. 친구들은 저렇게 어렵게 독립운동 한다고 하는데 나는 너무 쉽게 사네. 내 인생이라는 건 이건 뭘까? 참 부끄럽네. 라는 이런 감정으로 연결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한 번 더 우리가 시대적 배경을 넣어서 읽으니까 시가 그래서 한 번 더 해석이 되는 거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럼 선생님 이런 단어들은 왜 처리를 안 하나요? 뭐 늙은 교수의 강의. 그럼 왜 늙은 교수라고 표현했는지 생각을 해봐. 왜 늙은 교수라고 표현했을까? 응? 일본인
뭐 일본 교육이니까 그래 일본인 교수이지 않을까? 일본에서 유학 중이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쓸모가 있어 없어? 없을 것 같아. 왜? 이런 감정이 느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조금 더 의미를 더 깊게 들어가서. 친전이란 거는 무슨 말이야? 나 혼자 가라앉는다는 거는 뭔가 내가 인생에서 크게 할 일이 없는 느낌인 거야. 여러분들은 지금 친전은 아닌 것 같아요. 적어도. 그치? 지금 와서 이렇게 공부도 하고 고1 때 내가 열심히 해야지라는 의지적 태도를 갖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까지 회의적 태도라는 거 조금 길게 설명을 했고요. 자, 냉소. 냉자가 냉면 할 때 냉은 뭐니? 차갑다. 소는요, 미소, 웃음. 그럼 차갑게 웃는 거는요, 즉 비웃음. 근데 쌀쌀한 태도에 비웃음을 의미합니다. 누구한테냐면은 타인에게. 타인에게요. 왜 타인이라고 얘기했냐면은 그 다음 쪽 넘어가면 자조라고 나옵니다. 넘어가서 봅시다. 자, 이 자조라는 거는 자기조롱이에요. 그래서 자신을 비웃는다. 아유, 내가 해봤자 별로지. 아이 바보 같은 놈. 자조하는 거예요. 냉소는요? 쟤는 타인을 하는 거야. 그치? 달라요. 그럼 밑에 한번 보자. 왜 자조라고 생각을 할까?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는 자기를 뭐라고 표현했어? 나는 조금만 일에 분개해. 그래서 나는 옹졸해. 나 옹졸해. 자기를 디스하고 있지? 자기 디스하고 있지? 저 왕궁 대신에게 음탕한 대신에게는 저 왕궁 대신해서 왕궁의 음탕한 것을 대신해서는 이야기 못하고 갈비가 기름덩어리만 나왔다고 분개하는 거야. 먹는 것 때문에 분개했대. 왕궁이라고 하는 거는 궁궐이죠. 나라의 근본이죠. 더 중요한 거죠. 더 중요한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요. 사소한 거 그냥 먹는 거. 선생님 먹는 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이 시에서는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얘기인 거지. 먹는 거 중요하지. 여러분들 좋은 거 먹어야 돼 항상. 알겠지? 나쁜 거 먹지 마. 여러분들 세포는요 늘 생성되고 소멸되기 때문에 좋은 세포 만들려면 좋은 음식 먹어야 돼요. 좋은 에너지원으로서 통해서. 자, 체념적 태도. 체념이라는 건 뭐예요? 꿈 이룰 수 없어. 됐어. 여기까지 하지 마. 절망하는 거예요. 또 단념하는 거예요. 단념이란 말은 뭐니? 단념. 생각을 끊어버리는 거. 됐어. 안 할래. 그만해. 절대 성적을 체념하고 단념하면 안 됩니다. 중간고사 못 봤으면 기말고사 때 회복하고 노력하고 의지를 보여야 돼요. 자, 근데 왜 체념하게 되냐면 미래가 부정이야. 현실의 부정이야. 안 바뀔 것 같아. 절대 안 바뀔 것 같아.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체념하게 되고 단념하게 되죠. 선생님 저 중간고사 봤는데 7등급 나왔어요.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야, 기말고사 그래도 열심히 하자. 해봤자 아닐까요? 해봤는데 4등급까지 올랐어. 결과적으로 그 학기 4등급까지 올랐었어. 그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야, 7등급으로 끝낼 거야? 안 돼. 그런 친구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2년 선배 중에 이제 3학년 올라가는 친구 중에서 중간고사 보고 나서 학원 안 다니 그때 이제 겨울방학에 잠깐 이제 쉬다가 중간고사 보고 왔거든. 울면서 왔어. 7등급 나왔어요. 해보자. 이제 기말고사를 그래도 잘 보니까 4등급까지 올랐어요. 4등급까지는 받아놔야지. 3, 4등급은 받아놔야지. 자, 비관이라는 단어 관자가 또 들어갔네. 어떻게 보는 거야? 안 좋게 바라보는 거죠. 비슷해. 비판적 태도. 비슷한데 달라요. 비관은 완전 체념이 희망 품지 않는 느낌이에요. 근데 비판은요 문제점 제기예요. 그래서 비슷한데 다른 느낌 있지? 비관하고 비판하고는 좀 달라. 여러분들 헷갈리면 안 돼. 비판하는 거는 문제점 제기하는 거예요. 행동 비판하는 거. 내 관점에서 네가 보기엔 이게 문제야.
근데 비관은 에휴, 해서 되겠어? 안 될 것 같아. 안 좋게 바라보는 거예요. 비자가 안 좋다라는 거고 관자가 바라보다잖아. 용무라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은 요 너무 일부만 나와갖고 독해는 안 하고 넘어갈 거예요. 중요하긴 해요. 이것도. 도피 피하는 거겠지? 다른 데로 도망갈 거야. 나 여기가 싫어서 도망가려고 해 라고 해서 의지하고 불태운 사람 아닙니다. 이 사람은 도망가는 겁니다. 빠져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피하고 보는 거예요. 고전에서 많이 안 나오는데 현대에서는 가끔 나와요. 그러면서 뭐 자기 합리화라는 이런 느낌도 있어요. 도피적 태도가 나중에 자기 합리화 이렇게도 이어지기도 해요. 염두에 두시고 도피에 대해서는 이 정도. 하나 넘어가서 밑에 성찰. 얘들 우리가 가끔 요 성찰에 대한 느낌과 반성에 대한 느낌이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이것도 비슷해요.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느낌이 있어요. 성찰이라는 거는 자신의 말 살피는 것이에요. 성찰은 자신의 말, 행동 이것을 살피는 거예요. 여기서 끝이에요. 여기서 끝이에요. 이게 성찰이에요. 근데 보통 그러다 보면 어디까지로도 이어져? 아, 내가 그래서 잘못했구나. 뉘우침. 이 반성은 뉘우침이에요.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성찰에서 주로 반성으로 이어지는 이런 구조인 거지. 근데 성찰은 자신을 바라본다라는 것도 아니야. 내가 포함된 어떤 대상과의 성찰, 그리고 내가 포함된 사회에 대한 성찰이기도 합니다. 나를 포함한 대상과 그 사회까지. 나뿐만 아니라 어떤 사회, 대상, 그것을 성찰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럼 자, 여기서 성찰인 자는 이유 보자. 자, 별에는 밤, 윤동주의 별에는 밤이네. 그럼 별에는 밤에 뭐 했대? 화자 나왔고요. 내 이름을 써봤대. 내 이름 써봤대. 이게 이제 자기 성찰로 보이는 거죠. 그쵸? 그럼 자기 이름 썼는데 뭘 느꼈대요? 느낌 아니네. 행동이 나왔네. 어떤 행동이야? 흙으로 덮어버렸대. 여러분들 이름을 썼는데 흙으로 덮인다는 게 뭘까? 이대원. 여기다가 흙으로 덮었대. 막 지웠다는 얘기잖아. 왜 지웠을까? 너무 한심해. 너무 한심해서 부끄러워서 그럴 거야.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 여러분들이 이제 어딘가 놀러 갔어. 놀러 가서 철수하고 영희는 영원히 사랑할 거야 하고 써놓고서 10년 뒤에 이제 영희가 아닌 다른 여자랑 가서 그 상황을 봤어. 그럼 그 상황은 막 지워버리고 싶지 않니? 뭘 느꼈기 때문에? 어우 쪽팔려 부끄러워. 어우 나 잊고 싶은 과거야 막 이러면서. 그럼 자 이렇게 흙으로 덮어버린 이 행동을 우리는 부끄럽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지. 그럼 선생님 여기 정서 나왔네요. 이거 부끄럽다. 그리고 밑에 이렇게 벌레가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고 있습니다 라는 감정 표현도 되어 있네요. 그럼 잠깐만 우리 앞쪽으로 가서 회의적 태도에 쉽게 쓰여진 시 한 번만 봅시다. 그럼 시인이 일본 유학 중에 자신을 회의적으로 본다. 이거 다른 말로 뒤에서 뭔 태도? 무슨 태도 하고 있어요? 뭐하고 연결될 수 있어요? 성찰하고 있어요. 또 밑에 이어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어요. 반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쉽게 쓰여진 시는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뒤에 하나가 더 나오는데요. 그 부끄러움을 느꼈기 때문에 나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극복 의지를 담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는 잘려서 나와서 얘기를 못했지만 요 극복 의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우린 알아둬야 돼요. 부끄러움을 느껴서 나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럼 자신을 성찰하고 반성을 했다. 되잖아. 그치? 근데 여기서는 회의라고 하는 태도도 나왔어. 왜? 회의적으로 보고 있잖아. 나는 왜 이렇게 침전할까? 근데 그걸 우린 성찰이라고 해도 된다 안 된다? 돼 얘들아. 그러니까 너무 하나의 태도로만 우리가 연관지어서 외우지 말 것. 자 넘어가서 요 관조까지만 얘기할게요. 수능이란 거는 뭐 거기에 맞춰서 사는 거니까. 요 관조라고 하는 거는요. 관자가 바라보다 보다 계속 보다 나오네 관자. 조는요 조명. 그러니까 그것을 딱 집중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는 거예요. 조명하다, 조망하다.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도 보다예요, 결국. 그냥 보고만 있는 거야. 그럼 자, 상대적으로 그럼 뭐가 안 나오냐면요. 정서 표현이 안 나옵니다. 거리를 두기 때문에. 자, 밑에 사색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색깔이 몇 개? 4개가 아니라 사자는 생각하다. 색자는 탐색하다. 그럼 생각으로 막 찾는 거, 탐색하는 거 뭐냐면은 결국 생각. 결국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깊게. 깊게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뭔가 생각을 쭉 하는 거. 사색하다라는 생각하다라고 생각을 해도 돼요. 그럼 밑에 자 김소월의 산유화 보자. 선생님 꽃이 핀다고 해서 좋은 거 아닌가요? 관조? 정서 표현이 안 됐을 걸 한번 보자. 선생님 꽃이 핀 거 좋은 거 아니냐고요. 끝까지 한번 읽어봐. 꽃이 피네, 꽃이 피네, 꽃이 피네, 피네, 폈는데 저만치 혼자서 폈대. 그럼 폈는데 갑자기 그 느낌이 어때? 딱 좋은 느낌이니? 아니지 마지막에서 조금 그 의미가 좀 다운되는 느낌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저기 꽃 폈네. 딱 그 정도야. 폈네. 끝. 자, 그래서 관조라는 단어는요, 그냥 쳐다만 보는 거예요. 바라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색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생각으로 더 깊은 생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고 수능이라는 단어는 꼭 여러분들 요 운명적들랑 연결지어서 한 번만 읽어보시고요. 요 백석의 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제가 독해하고 나서 할게요. 지금 시간 관계상. 그리고 밑에 한번 뒤에 한번 풀어보시고요. 더 중요한 거. 요 시적 화자의 어조는 예습을 한번 해오세요. 예습을 해오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다음 시간에 좀 빠르게 나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수업하는 걸로 합시다.